7월 28일 수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좀 경계감을 높일 만한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빅테크 기업들 실적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FOMC 회의도 시작이 되면서 결과들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또 증시가 너무 높아져 버린 데다가 중국 증시에 대한 리스크로 위험 회피 자산, 위험 회피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우가 0.24%, S&P 500 지수가 0.47%, 나스닥 지수가 1.2%대까지 밀리면서 6거래일 만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IMF에서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6%로 유지는 했는데 이 백신 공급의 차별화, 양극화가 따라서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은 6.7%에서 6.3%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미국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실내에서도 백신 접종자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새로운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7월 FOMC 회의 시작, 우리의 대처 자세는 이 주제를 두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경계감을 가지고 우리 증시도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세븐과 1시간 또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그 방향성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먼저 해외에 있었던 마감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최효은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UPS가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매출과 EPS가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는 2.8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3달러 선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는 232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234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주로도 꼽혔던 이 UPS 같은 경우에는요, S&P 500 지수가 37% 넘게 상승할 때 지난 12개월간 주가가 무려 60%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7%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일단 유튜브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의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구글의 광고 매출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특히나 EPS가 인상적입니다. 예상치는 19달러 선이었는데 이보다도 높은 27달러 선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3%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814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36%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아이폰 판매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9%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왔던 중국 시장에서도 견고한 매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선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모더나에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모더나 측에서는 미국 밖에서 백신 공급 지연 이슈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해외 생산 파트너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2%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실험실 작업상에 문제가 생겼지만 현재는 해결이 된 상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 측에서는 2에서 4주의 단기적인 백신 생산 조정의 문제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각국 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할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또 주가 반영이 되는지까지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또 인텔이 퀄컴과 아마존을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를 5년 안에 뛰어넘고 싶다, 격차를 해소하고 싶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로이터에서는 지금 반도체 데이터 센터 개설도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5년 안에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마감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일정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오늘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이 소비주의 맥도날드도 실적을 발표하고요.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FOMC 회의와 관련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최근에 미국 FOMC 회의에서는 이 변화보다는 기존 입장 유지를 확인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 간밤 외신 측에서는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이 내용들 그리고 이에 따른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까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도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페이스북 측에서는 최근 5년 내 가상 공간의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어떠한 또 내용들 발표가 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럭키드 마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밤에는 보잉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HDC 현대산업개발도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오늘 한국에서는 에브리봇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는 36,700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에 따른 시장 움직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아모레 퍼시픽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최근 LG 생활건강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부진했다라는 이유로 이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실적 우려가 가장 많이 나오는 화장품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관련된 지표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경제 일정과 해외 마감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약보합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약보합 예상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돌이켜보면 중화권 증시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요. 뭐 뉴욕 증시는 네. 잠시 숨고르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제는 정강 후 약을 보여주면서 사실 좀 참 어렵다,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약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뿐 아니고 최근 시장 분위기가 3,200선을 지지하면 특히 3,220에서 3,280선 내에서 박스권 내에서 묶여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에 아마 투심은 계속해서 관망을 하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증시, 지난밤 미국 증시의 주요 기업들, 테슬라, 애플 등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증시도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의 흐름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이 좀 둔화됐다라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로의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지수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최근 장세가 어려운 부분은 대형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장이 아닌 중소형주 또는 테마주 중심으로의 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투심의 가닥을 잡는 부분이 참 어려우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는 지금은 관망을 하시고 조금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망하는 모습, 여기에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심도 읽기가 참 힘든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분기 실적 업체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배터리 셀업체 중에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요. 2차 전지 셀업체 분위기가 어느 정도 다시 좀 안전을 좀 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6월 이후로 특히 7월에는 2차 전지 소재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오면서 여전히 2차 전지 섹터는 가장 유망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셀업체와 소재 업체들로 조금은 양분화된 시장이었는데 이제 셀업체, 삼성 SDI 중점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스코는 이제 철강업체를 대표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주가가 이에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최근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철강업 전반적인 기업들이 다 상승 추세를 탔습니다. 철강 금속 지수가 이에 따라 동반 상승하면서 한동안 좀 탈탄소 그리고 탄소 국경세 등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철강업체들이 조금은 좀 눌렸었던 부분이 주가가 눌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재관심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반도체 섹터인데요. 반도체 섹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경쟁을 하면서 그 경쟁 속에서 사실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그 전후 공정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 속에서도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시장의 흐름에 맞게 조금씩 이제 반등의 신호가 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중소형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에 따른 주가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포스코 호실적을 내고 그 뒤를 이어서 어제 현대제철도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이 철강주들에 대한 관심들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 업체 쪽에서도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비슷하게 후공정이나 전 업체들 그런 전반적인 소부장 업체들에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망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기업들의 이슈나 공시들 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영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도 4가지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에 입성하는 기업 더불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기업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요. 에브리봇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합니다. 112만 주를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 청약 경쟁률은 159대 1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은요. 2000년대부터 로봇을 개발을 해서 물걸레 청소기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렌털 사업을 활용해서 판매 채널 다각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로봇 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결합한 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입니다. 최근 CJ ENM은 삼성전자와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무려 축구장 32개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세트 전체를 대형 LED 스크린으로 꾸민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가상현실 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컨텐츠를 내놓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웰메이드 IP를 양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CJ ENM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CJ ENM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또 주가에 함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호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2,014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중국 영업이익률이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은 20% 넘게 기록을 하면서 해외 매출액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5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밥켓인데요. 어제 마찬가지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4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세 자릿수의 증가세를 이뤘는데 117%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4분기 연속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분기 매출 기록을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와 이 주요 시장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는 미니 굴착기의 매출이 47%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증권 측에서는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재무 상태 논란이 많았지만 현재는 순현금 상태에 근접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25% 높여 잡았고요. 6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뷰를 통해서 해외 이슈부터 일정 그리고 앞으로의 출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지금 지켜보실 예정이십니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기아, SKC, 네오이뮨텍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현대일렉트릭과 기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현대일렉트릭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물류 대란으로 수출분의 이런 매출 인식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호실적을 좀 달성한 점과 더불어서 이 지연되었던 매출이라든가 수주 등이 올해 하반기에 좀 몰려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반기보다 더 좋은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보자면 이 현재 동사가 보유 중인 이 기수주 잔고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매출 인식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 또 거기에 추가 수주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하반기뿐 아니라 내년도 실적까지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이 변압기 반덤핑 관세 관련해서 이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바로 봤을 때 현대일렉트릭에 있어서 관세 환입도 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향후 실적에 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 등은 현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 주가 수준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은 일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현재 주가 수준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 다시금 대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좀 길게 보자면 하반기 3만 원대 주가 수준까지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기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좀 호실적을 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는 기아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현재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장 환경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큰 틀에선 호실적에 대한 안도보다는 이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짙은 상황인데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그리고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 주가가 쉬어가는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좀 모아가야 할 종목으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동사 역시도 하반기 이 신차 모멘텀, 특히 이 전기차 관련 기대감이 좀 크게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기아의 EV6 그리고 그 외 스포티지 등의 이런 신차 모멘텀 등과 더불어서 상반기뿐 아니라 좀 하반기 들어서도 기아의 차량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볼륨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생산 차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을 상회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생산 차질 문제가 점차 완화되는 측면에서 이런 캐파 증가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이러한 기대 요인 등을 감안하자면 현 주가 수준에서는 좀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백인범의 주력 종목 가장 먼저 지금 기관들이 12거래일째 연속 매수세 보여주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3,150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3만 원 수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현재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기아입니다. 현재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이걸 또 딛고 하반기에 신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럽 중심의 볼륨 성장 기대되는 종목이죠. 기아 현 수준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아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실적과 함께 FOMC 회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과연 그 결과 앞두고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세븐에서 처음 모시는 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데 일단 지금 뭐 이 FOMC를 앞두고 좀 그 불안 심리들은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많은 그 대다수의 어떤 그 분석들을 보면은 금리 동결 그리고 이제 기존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변수는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조금 이제 오히려 강한 어조의 좀 정책 확인, 완화 정책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연준이 정책 목표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물가 안정이라든가 완전 고용이 두 가지인데 아직 고용 시장의 회복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최우선으로 가는 과제가 고용 회복이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처럼 지금 테이퍼링에 관련된 논의들 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시장에서는 잭슨홀 미팅 때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스탠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들이 4월에 시작이 됐고 6월에 조금 진전이 됐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가 이제 굉장히 그 관심사인데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경기 회복 속도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연준이 판단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논의가 지속될지 여부가 아마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6월 회의에서 경제의 상당한 진전을 확인하지 못해서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7월에 이러한 표현에 과연 변화가 나타날지. 근데 지금 상황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델타 변이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섣불리 연준이 조금 더 나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고용 회복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지금 대다수의 분석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이제 연준이 아무래도 한 3분기 내에는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는가 이번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3분기 내에는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는가 이런 쪽의 어떤 의견들이 지금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말하는 진전을 확인한 것 그게 과연 어떻게 기조가 변할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처럼 이제 고용 회복을 연준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지표를 보면 사실 뭐 실업률도 높아지고 고용률도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연준이 원하는 완전한 고용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그 고용 지표가 조금 오히려 후퇴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델타 변이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고용 시장 회복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돈을 안 줘야지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7월 중순까지 한 25개 주에서 수당 지급이 종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 종료가 된 주 쪽에서는 확실히 지금 실업률이 떨어지는 이제 좀 가시화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머지 28개 주는 공식적으로 9월 6일 날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는 이제 모든 주들이 9월 초에 종료가 된다는 것을 보면은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는 7월, 8월에 비농업 고용 지표죠. 그러니까 9월에 종료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지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지 여부가 이 연준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연준이 이렇게 고용 지표의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 이제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많은 그 전문가들이 3분기에 어떤 그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고용 지표가 좀 돌아서는 게 확인된 이후에 한 빨라도 9월 FOMC 정도에서 테이퍼링 시그널을 좀 공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 뭐 많은 지금 전망 그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의 분석은 9월 FOMC에서의 어떤 테이퍼링 그 이제 본격화 이런 쪽으로 전망들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당 뒤에 숨어있던 진짜 고용이 얼마큼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회의가 첫날 이뤄졌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1.23%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이 2년물 단기권은 지금 보합권에 머물렀는데 이제 국채금리 향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2% 밑에까지도 갔었어요. 네. 사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조금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상향한 이후에도 연준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완화적인 기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연준의 지금 스탠스가 이렇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면서 테이퍼링 우려는 계속 이제 좀 완화가 됐었죠. 물론 이제 이게 완화됐다가 강화됐다가 이거의 반복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델타 변이라든가 또 이제 완화적인 ECB의 지금 스탠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해서 10년물이 계속해서 지금 좀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점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계속해서 약세 국면은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7월 FOMC에서 연준의 기조가 재확인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리는 좀 더 이런 그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금리가 좀 하락세가 과하다는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점은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잡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추가 낙폭은 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회복이라든가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 수준의 금리 레벨은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향후에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는 금리는 결국은 좀 반등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정도면 금리는 확실히 이제 좀 바닥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금리의 하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의 매수세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감대로 또 다시 한번 국채금리의 반등세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과연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이 유효한 섹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기능성 필름과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로는 삼성전기, 삼성 SDI 등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 니켈과 코발트, 망간, NCM 설비를 1,500억 원 신규 증설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증설 물량은 5만 톤 수준인데요. 점진적으로 증설한다는 스케줄을 반영하면 생산 능력이 내년에는 4만 톤, 2023년 말에는 7만 톤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NCM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데요. 하이니켈 NCM 양극재로 만든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성능을 올리고 제조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반기 LG에너지솔루션의 하이니켈 NCM 양극재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양극재 주요 원료인 전구체 생산 능력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울산에 공장을 지어서 내재화하기로 했는데요. 자, 앞으로 실적 성장 가속화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종목은 철강과 에너지, 식량 등을 영위하던 종합 상사에서 친환경차 부품으로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종합 사업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구동 모터 코어 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이 구동 모터 코어를 46년간 생산해온 자회사 포스코 SPS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한 대에 이 구동 모터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앞으로 전기차의 듀얼과 트라이얼 모터 적용이 확산된다면 멀티플 시효 확대가 기대되면서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팽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25년까지 1,000만 대 분량의 구동 모터 코어 수주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중국의 모터 코어 생산법인 포스코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중국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외에도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는 전략인데요. 자, 앞으로 실적 성장 기대를 할 수 있을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첨보입니다. 첨보는 전해액 관련주인데요. 전해액은 양극과 음극의 이온을 전달하는 물질로 배터리의 수명과 안정성, 효율성을 담당합니다. 첨보 주력 산업이 이 전해액의 원가 비중 40% 전해질 염과 원가 비중의 30%인 첨가제인데요. 이 두 가지는 전핵 제조사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의 주요 기업에 납품됩니다. 이 첨보는 기존 생산 능력 대비해서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제품 믹스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고급화 경쟁을 펼쳐나가면서 이 소재 가운데서도 가격이 센 F 전해질 증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강력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첨보 성과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하는 시장 속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전기차, 그 가운데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 FMC와 함께 지금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면서 여기도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가장 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신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실적에 좀 기반을 둔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한 삼성 SDI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뭐 어제 최근에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좀 상향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넘어서는 이런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나타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의 흑자 전환이 나타났다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이제 유럽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의 개선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그 ESS 분야도 미주 쪽의 전력용 프로젝트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반기가 일단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신모델 채택이라든가 또 ESS 부분의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의 판매 확대 그리고 이제 OLED 소재의 채택 증가라든가 이런 전 사업 부문에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좀 지금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배터리 부분의 그 북미 시장 증설 이슈죠. 지금 이제 삼성 SDI만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이런 그 자동차 업체하고의 어떤 제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도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반기에 이제 뭐 이제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좀 약점으로 부각되던 부분들이 이제는 해소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삼성 SDI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3%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터리 관련해서 수익성이 확인이 되고 있고 여기에 투자 확대까지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이와 함께 전기차 소재 쪽에서도 같이 분위기 반전이 일어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 기업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걸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할 기업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예상으로는
분기가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LCD 패널이 좀 이제 최근에 가격이 어떤 이제 좀 어떤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쪽으로의 어떤 그런 완전히 이제 그 변화가 이제 기정사실화되면서 내년이 되면은 아마도 OLED 비중이 53%가 되면서 LCD 매출 비중하고 이제 반대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LCD 중심이었다면 이제 OLED 중심으로 바뀌면서 결국 이 부분이 내년에 이제 OLED의 어떤 흑자 전환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LCD 쪽에서 줄어드는 매출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를 볼 때는 이제부터는 OLED의 어떤 점프업 이쪽에서 이제 좀 그 포커스를 맞추고 주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향후에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이런 OLED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세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 포인트를 맞추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이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투자자들이 참 답답한 종목인데 그래도 실적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OLED 쪽의 성장성을 맞추면서 끝까지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을지 고수의 픽에서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현대바이오를 소개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인데요. 경구용 치료제 대량 생산을 갖추고 대주주 시엠팜과 그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췌장암 관련주로서 췌장암 치료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가는 사실 지지부진합니다만 다시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낼 수 있을지 힘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용원 전문가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는 KT 계열의 광고 대행 업체로 인터넷과 모바일 IPTV 광고를 제작하고 있고요. TV 이외에도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KT 자회사다 보니까 콘텐츠 광고 확장성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4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과연 수급에 맞게 실적 상승, 주가 상승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이건산업인데요. 이건산업은 국내와 칠레에서 합판과 마루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목재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라 올해 칠레 법인만 영업이익이 2천억 원, 200억 원가량 증가한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내년 주택 착공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실적도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건산업 주가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매매 전문가 유니드입니다. 유니드는 기초 무기화학 소재 기업으로 가성칼륨과 염소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가성칼륨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염소 가격 급등에 따라 앞으로의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염소 계열 제품이 매출의 11% 정도 큰 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에 따라 올해 4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12만 원을 지지한다면 매수 가능하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브래핏 전문가 한국 BNC입니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인 안트로퀴노놀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제조사들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워낙에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은 30분간 매매가 단일가로 체결된다는 점 주목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더 이 급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수의 픽을 확인하셨습니다. 더 많은 고수의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수의 픽이었습니다. 네,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 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참 요즘 중소형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혼자에게 종목을 선정하기가 쉬운 장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공략법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먼저 지난 종목들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수익률입니다. 현재 HPO 편의가 18,300원에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TY홀딩스 진입을 했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8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진입했던 넷마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편의가 14만 3,500원에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3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넷마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넷마블이 좀 이슈가 엮여 있었어가지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더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뭐 넷마블 주가가 지난주까지는 뭐 그럭저럭 무난한 흐름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 예정이고 공모주청약이 진행되었던 그런 뭐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좀 많이 좀 발견되면서 투자가 좀 심리가 좀 약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어제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하반기에 기대 신작이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 8월 25일 날 글로벌 정식 출시가 확정되었는데 8월에는 이제 뭐 신작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카카오뱅크 방향성과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겠지만 기존 투자 포인트였던 하반기 실적 개선 그리고 신작 모멘텀 그리고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투자 포인트가 전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 17만 원, 손절가 13만 1,000원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뭐 사실상 큰 모멘텀의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신작에 대한 기대감 8월 말에 출시를 예정되어 있다라는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긴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보유 전략 유지합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도 유지하면서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섹터로 가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섹터는 사실은 뭐 화학 건전제인데, 근데 뭐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좀 부각되는 것은 탄소 포집이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산업으로 좀 연결시켜서 탄소 포집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어서 뭐 시장의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향후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산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이해하기 편하게 용어 설명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한 그런 기존의 탄소는 흡수해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인데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기존 탄소를 좀 캡처한다는 포집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어인 탄소 포집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한 후에 연료나 산업재로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보통 영어의 약자로 CCUS라고 좀 불립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고 중간 단계인 2030년에는 과거 특정 시점에 그런 탄소 배출량의 일부를 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발전 시설과 중공업 그런 공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좀 막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탄소 포집이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소 포집은 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탄소를 포집하는 연소 후처리이고요. 또 포집 발포주에서 습식 흡수법이라고 있는데 다른 기술에 비해서 기술 우위가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그 습식 흡수법으로 한국에너지기술이 독자 개발한 키오설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저렴한 탄산칼륨을 원료로 사용해서 9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회수할 수 있는데 7개국에 지금 특허 등록된 기술입니다. 일단 이 산업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빠른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 그 연간 탄소 포집량이 2020년 0.4억 톤에서 2030년에는 지금 8억 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연평균 36% 정도 증가하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만 본다 그러면 과거 그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보다도
빠르게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탄소 포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실 관련 종목들이 지금 한 몇 주 정도 올랐습니다. 뭐 1, 2주 정도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 탄소 포집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CCUS 상용화 시기가 좀 빨라야 2023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부과하는 세금인 탄소 국경세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 2026년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탄소 포집과 관련한 좀 많은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 3년 뒤에 좀 실적 성장이 확실히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기술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소 배출권은 나오는 탄소를 이제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탄소 포집 자체는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모아서 다르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양 자체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를 또 배출한 것을 많이 포집을 한 다음에 이것도 다시 또 거래소를 통해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경제성은 상당히 좀 유망한 그런 산업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이외에 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탄소 포집 산업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좀 최근에 부각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니드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유니드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설립된 가성칼륨, 그다음 산산칼륨, 그다음 MDF라고 불리는 합판과 재생목재 제조업체인데 최근 새로운 CCUS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탄소 포집에 있어서 좀 핵심 소재인 탄산칼륨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글로벌 1위 제조업체인데요. 유니드의 주력 제품인 탄산칼륨은 탄소 포집에 있어 그 습식 흡수 기술의 연료로 사용이 지금 확대되는 추세인데 실제 유니드 그 탄산칼륨 매출의 한 10% 정도가 이 탄소 포집용으로 지금 발생된다고 파악되고 있어서 성장성이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554억 정도로 작년 그 동기 대비 한 75%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과거 적자 부분이었던 그런 보드 사업부, 그러니까 합판을 만드는 보드 사업부가 지금 운송비 상승에 따라서 저렴한 외국산 제품 수입이 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지금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중국에서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금 수익성이 지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호전 추세는 3분기에도 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 역시도 전년 대비 한 91% 증가한 450억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본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회성 이익을 좀 제외한 올해 예상 실적을 근거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은 PER 기준 6.8배 수준으로 좀 거래되고 있는데 과거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상대적 저평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과거 그 보드 사업부가 흑자였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 PER였던 8.9배는 좀 미달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는데 숨고르기를 좀 거친 이후에는 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격 축소가 좀 진행되는 구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수를 포함해서 좀 여러 차례 좀 나눠서 불안 매수하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PER 8.9배를 적용해서 15만 8천 원으로 설정해 봤고요. 손절은 좀 15% 손절인데 좀 많이 잡은 이유는 분할 매수를 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10만 5천 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유니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본업인 MDF에서도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탄소 포집 관련된 수익성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ER이 6.8배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지금 분할 매수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조금 15% 많이 뒀습니다. 10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목표가는 15만 8천 원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 2분기 성장률이 0.7%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 채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면면이 살펴보니까 수출이 오히려 감소를 하고 민간 회복에서 상승세를 이뤘는데 지금 이제 4단계가 올라간 상태에서 다음 분기에는 이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 오히려 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